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뭐라 하냐면 네 번째 성공 못했으면 우리 진짜 망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펠컨 1 떨어진 거 잔해에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회상을 해요. 재밌는 거는 펠컨 1을 성공했으면 이걸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펠컨 1을 한 번 발사 성공하고 퇴역시켜요.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화성 가는 거죠. 소형 로켓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형 로켓을 바로 개발이 들어가요. 그게 지금의 주력 효자 상품인 펠컨 9이에요.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치는 인덱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All About SpaceX라는 인덱스 리포트를 쓰신 유진투자증권 우주항공 애널리스트 정의훈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우주를 다 배우려면 빅뱅부터 갑니까? 뭐부터 가야 돼요? 아 정말 우주상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정도로 많은 영역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방송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우주 산업이 단순 우주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영향이 있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산업 간의 그런 믹스가 좀 많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 바로 1시간 전쯤에 스페이스X 상장 시점이 약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8일이 일론 머스크의 생일인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금성과 목성이 3년여 만에 가장 가까워져서 두 천체가 서로 겹쳐 보이는 합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상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는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매일매일 하나씩 있어요. 아 그래요? 만들면 되는구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근데 되는구나. 이제 생일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뉴스 보도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앞다투어서 상장에 대한 좀 욕심이 나는 거고 결국 유일한 걸림돌은 그거라 봐요. 뭐요?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건데 그러니까 원하는 밸류에이션에 상장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건데 지금 전 세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기대 상장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적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얼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지금 처음에 상장 보도 가능성이 떴을 때는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몇 배를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설립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얘네가 뭐 얼마를 버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통제를 해서 잘 안 나왔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All About SpaceX에는 정말 스페이스X랑 분석해보자. 얘네가 무슨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와서 좀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X 역사부터 가보죠. 사실 저도 나름대로 정의윤 연구위원님과도 한 5년 전쯤에 우리가 우주항공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우주항공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연구위원님이 쓰신 자료를 보니까 스페이스X의 역사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스페이스X는 언제 시작했죠? 저 되게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이게 스페이스X가 처음 설립된 게 2002년입니다. 2002년? 네. 그런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 하면 대부분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막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테슬라로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줄 알았는데 테슬라 지분을 처음 취득한 게 2004년이에요. 스페이스X가 먼저네요? 스페이스X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돈을 번 게 페이팔 지분을 매각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 돈을 만지면서 처음으로 했던 생각이 화성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화성 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로켓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200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4년 전부터 우주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그때 그 대한민국 외치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쵸.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진짜? 스페이스X가 설립 당시에는 지금은 1조 달러 회사의 평가를 받지만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되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설립 초기에는 힘들었던 게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쯤에 로켓 기술력이라고 함은 기업 단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국가는 돼야죠. 그쵸. 우리나라도 나로라는 걸 발사한 게 2010년대였어요.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 단위예요. 최소한 국가 단위.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우주 로켓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당장 만들 수 있는 공학 인력도 없었어요. 일단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게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로켓 개발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는 스페이스X가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당장에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지분을 팔고 나와서 벌어둔 돈이 있었지만 막대한 투자금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로켓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네. 스페이스X는 망할 뻔했어요. 근데 누가 손을 내미냐? 네. 나사가 손을 내밀어요. 2008년에? 그 전부터. 그 몇 년 전부터? 전부터. 네네네. 왜 손을 내미냐? 네. 나사랑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물려 들어가는 게 그 당시 나사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런 나사에 들어가는 개발 예산을 좀 줄이자라고 국내외적으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우주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나사 차원에서 개발 인력이나 돈을 투입하자니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주자. 그때 우주왕복선이 퇴역하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뭐 폭발 사고도 한 번 있었고 맞습니다. 연도가 어떻게 시점이 어떻게 되죠? 그게? 그거보다는 그게 네네. 그 전후일 텐데 어쨌든 그거를 전후로 해서 미국은 나사를 중심으로 직접 뭔가 사업을 일으킨 게 아니라 미국 민간 기업을 육성하자 지금부터. 네. 그래서 그 스페이스 셔틀도 퇴역하고 나서 미국은 어디에 맡기냐면 처음에는 러시아에 맡겨요. 이게 네. 그러니까 러시아 너네가 좀 싸게 발사해줘. 그래서 러시아한테 실제로 맡기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거기는 좀 과도기적인 거고 네. 그때부터 민간 기업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페이스X가 로켓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네. 로켓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전을 해주면서 수주를 주면서 너희 이거 만들고 있는 걸로 한번 해봐. 이 돈 줄게. 네. 선불로 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개발해봐. 이래서 스페이스X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켓이 펠컨이라는 로켓이에요. 첫 번째가 펠컨 1. 원. 네네. 그거 뭐예요?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소형 로켓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로켓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이 펠컨 1이고 지금 제일 유명한 로켓이 펠컨 9이잖아요. 네. 그게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냐면 로켓에서는 엔진이 중요해요. 네. 로켓의 꽃은 엔진입니다. 어떤 엔진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펠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멀린 엔진을 써요. 멀린 엔진. 네. 근데 멀린 엔진이 그 X파일의 멀린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좀 엉뚱해요. 이거 이름을 붙이는데 스컬렛 엔진 스컬리 엔진 곧 나오겠다. 아무튼 네. 멀린 엔진. 나중에 말씀드릴 네. 그 펠컨 9이 착지하는 바지선 이름도 네. 이름이 뭐냐면 Of course I still love you라고 하는 게 이름이에요. 받아주는구나. 약간 네, 널 사랑하니 받아주는구나. 네. 그런 그런 약간 어떤 장난 센스가 멀린 있는데 엔진? 네, 멀린 엔진인데 이 멀린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서 펠컨 1이에요. 그 펠컨 9은 몇 개겠죠? 9개. 9개가 들어가요. 네. 9개가 클러스터라고 해요. 클러스터링이라 해서 이제 9개가 묶여서 탑재가 돼요. 네. 그래서 펠컨 1을 처음 발사 성공을 한 게 사실 3번의 발사 실패가 있었어요. 4번째 발사에 성공합니다. 3번밖에 실패를 안 했어요? 펠컨 1을 3번이나 실패했어요. 아니 3번 밖에죠. 그쵸?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뭐라 하냐면 네 번째 성공 못했으면 우리 진짜 망했다. 진짜 중요했어. 근데 얘네가 이거를 4번째를 어떻게 네네. 하냐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펠컨 1 떨어진 거 잔해에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회상을 해요. 그래서 그 4번째 성공이 정말 중요했고 네. 웃긴 건 재밌는 거는 펠컨 1을 성공했으면 이걸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네. 펠컨 1을 한 번 발사 성공하고 상업 발사 한 번 하고 퇴역시켜요. 그땐 재사용 로켓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 네. 퇴역을 왜 시키냐면 왜?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화성 가는 거죠. 네. 소형 로켓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퇴역을 시켜요? 그래서 중대형 로켓을 바로 개발이 들어가요. 소형 로켓을 한번 성공시켜봤으니까 네네. 이걸 기반으로 중대형 로켓 만들자. 네. 그게 지금의 주력 효자 상품인 펠컨 9이에요. 그러면 그 펠컨 9은 그냥 엔진만 9개를 묶은 거예요? 멀린 엔진을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네네. 묶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묶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고도의 이제 기술력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그 뒤에 펠컨 9 자체는 좀 금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2010년? 2010년. 네, 2010년에 아마 첫 발사에 성공을 해서 펠컨 9이라는 로켓을 만들었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펠컨 1일 때의 비용도 있었을 거고. 펠컨 1은 상업 발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비용 자체가 책정이 잘 안 돼요. 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비용을 받고는 발사를 했지만 사실상 거의 큰 값의 지불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맡기는 입장에서 네. 한 번도 성공 안 해본 로켓에 이거를 맡기면 제값 주고는 못 팔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못했는데 펠컨 9은 상용화 됐을 때 그 당시에 $5천만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돼서 네. 지금은 한 번 발사할 때 $7천만 정도 받아요. 네.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받고
발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 비용 말고 예. 제작 비용은 알 수가 없죠. 네네네. 예, 근데 받고 파는 그 판매 가격이 그 당시에는 5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버스비가 그쵸. 7천만 달러.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7천만 달러에서 7천만. 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또 다른 이유가 네. 뭐냐면 펠컨 9은 뭐 설명을 또 자세히 드려야 되겠지만 재사용 로켓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손님은 난 재사용한 로켓은 쓰기 싫어. 쎄삥이라고만 표현해도 네, 해도 돼요. 새 로켓으로 해줘 네. 이러면 좀 더 비싸게 받고요. 그리고 나는 실을 게 많아서 네. 재사용을 하게 되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좀 줄어들어요. 난 다 쓰고 싶어 이거를 네. 재사용 안 하더라도 다 쓰고 싶어 이러면 요금이 좀 높아지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펠컨 9을 통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내요. 네. 근데 사람을 보내면 요금이 더 높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는데 이제 필요한 장치들이나 네. 크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아예 다 붙이는 게 다르거든요. 네. 그것도 다르고 이분들을 모시고 또 내려와야 돼요. 네. 그것까지 비용이 포함되면 1억 달러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처음부터 펠콘 9 만들자마자부터 재사용이 가능했어요? 아니면 처음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처음엔 2010년에 처음 발사를 했을 때는 재사용 기술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들긴 했는데 네. 발사를 많이 못해요. 어... 왜냐하면 계속 버리니까. 계속 버리니까 네. 본인들도 수익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때부터도 재사용을 해야 이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재사용에 엄청난 돈을 많이 또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 재사용을 성공을 한 게 처음 언제냐면 2015년 12월이에요. 네. 근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랜딩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랜딩에 성공한 건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재사용 로켓의 원리를 먼저 좀 네.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네. 요 볼펜 잘 네, 필요해요. 그럼. 로켓의 가장 큰 목적은 우주 수송에 있어요. 네. 그럼 우주 수송을 어디에 보통 탑재하냐면 한 요만한 높이에 탑재를 해요. 네. 로켓이라고 치면 이걸 페이로드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단들은 전부 다 버려집니다. 네. 그런데 이 단들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1단이 연료가 다 쓰면 버려지고 네. 2단이 다 쓰면 버려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로 올라가잖아요. 요 1단을 다 안 쓰고 연료를 남겨놓고 분리를 네.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버렸었는데 네. 연료가 좀 남아 있으니까 다시 재점화를 시켜요. 네. 그리고 나서 속도가 늦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Of course I still love you라는 네, 네. 배에 착지를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리고 가지고 온 얘를 바탕으로 다음번에 얘를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 랜딩에 처음 성공한 게 2015년. 첫 번째 로켓을 받은 게 2015년. 맞습니다. 네, 랜딩에 성공한 게 2015년이고 그 다음부터 랜딩에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그 중에서 상태가 제일 좋은 애를 가지고 와서 네. 다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에 성공한 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건 15년에 처음,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사용해서 다시 쏜 거는 2017년 처음. 그쵸. 그래서 2017년부터 펠컨 9의 발사 횟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2017년에 18번, 네. 그다음에 2019년은 좀 그렇다가 2020년에 26, 31, 60, 90, 132, 165.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재사용이 가능해지니까 그때부터 발사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군요.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기존의 1단을 가지고 와서 만들죠. 네. 개발 기간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만드는 비용도 줄어들지만 그쵸? 개발 비용도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줄어드니까 일단 첫 번째는 판매가가 싸지겠죠. 네. 그리고 여러 번 쏠수록 뭐가 있냐면 판매가가 싸지고 여러 번 쏘니까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해줘.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발사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용이해지고 수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발사하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수요 과잉,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를 걸어야 돼요. 풀부킹 상태예요. 네네. 네. 오. 근데 1단, 2단 이렇게 다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재사용해요? 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거 질문 잘 안 하시는데 네네. 1단만 재사용합니다. 1단만? 네. 근데 왜 그런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기술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경제성이 떨어져서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이게 펠컨 9이라고 가정해서 네. 올라가다가 1단에 있는 연료를 다 안 쓰고 버린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2단은 연료를 쓰면서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부피도 그렇고 1단에는 멀린 엔진이 9개가 들어가는데 2단에는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을 수 있는 추진제 연료도 그러니까 적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재사용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얘가 재사용했을 때 훨씬 더 돈이. 근데 문제는 2단까지 재사용을 해버리면 네. 문제가 뭐냐면 2단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1단이 올라가 높이부터 이제 불이 붙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네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얘를 멈추기 위해서 남겨놔야 될 연료량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너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너무 줄어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단은 재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많이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고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페이로드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차라리 2단은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다. 새로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캐치하기도 힘들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단만 재사용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펠콘 헤비가 그 다음 모델이잖아요. 펠콘 헤비는 뭐예요? 펠컨 헤비가 여기서 이어지는 말인데 네. 펠컨 헤비는 발사를 많이 안 해요. 왜 많이 안 하냐면 펠컨 9이랑 비슷한 이유인데 펠컨 9은 많이 발사가 되잖아요. 펠컨 헤비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펠컨 9 옆에 1단을 양옆으로 붙여둔 형태예요. 네. 그럼 얘가 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옆에 있는 9이 멀리 낸지 9개라 그랬죠. 네, 9개. 그러면 총 27개? 27개예요. 네네. 1단이 27개예요. 근데 그 가장 중력을 많이 받는 구간에서는 옆에 있는 부스터 2개만 연료를 연소를 시켜요. 네. 그러면 연료가 옆에 있는 것들이 먼저 꺼지겠죠. 네. 그러면 툭 하겠죠. 네. 그리고 얘네가 재사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애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네. 여기 있는 애도 출발해서 똑같은 이유예요. 2단 로켓이랑. 2단 로켓. 그러니까 2단처럼 이 가운데 있는 애는 더 높은 곳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연료를 남겨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애는 재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사용할수록 좀 페이로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페이로드 자체는 무겁더라도 네. 얘를 재사용했을 때 경제적인 마진율이랄까요? 그게 차라리 진짜 무거운 게 있어서 펠컨 헤비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니면 네. 그냥 이 정도 펠컨 9만으로도 보통은 다 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펠컨 헤비는 정말 무거운 거 올리거나 아니면 멀리 가는 거, 네. 달까지 가거나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면 GEO라고 해서 멀리 이제 정지궤도 이선까지 가는 게 아니면 보통은 펠컨 9으로만으로도 수요가 충분히 됐던 거죠. 그럼 그 횟수 중에 어느 게 펠컨 헤비고 어느 게 펠컨 9인지는 잘 그런 것까지는 구분이 안 되겠네. 165번은 전부 다 펠컨 9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펠컨 헤비는 1년에 뭐 한두 번? 그래요? 예. 저는 펠컨 헤비가 그러니까 더 뒤에 나왔으니까 네. 그냥 차세대로 다음에 쓰는 줄 알았어요. 쓸 수는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펠컨 9도 우리가 중대형 로켓이라고 해서 펠컨 9보다 펠컨 헤비도 있고 스타쉽도 있으니까 여긴 되게 조금만 드는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펠컨 9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누리호보다 네. 몇 배는 더 들어요. 그러니까 20톤을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톤을 들고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톤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누리호가. 그러다 보니까 10톤, 그러니까 GEO까지 가면 더 줄어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펠컨 9만 해도 엄청 많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단은 충분한데 충분. 훨씬 더 큰 걸 요구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때 펠컨 헤비를 한번 쓴다거나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네. 돈도 훨씬 많이 받겠네요. 맞죠. 펠컨 헤비 훨씬 많이 받아요. 훨씬 많이 받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 요즘에 그러니까 시험 발사 가끔 할 때마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동시 접속해서 보는 그 스타쉽. 네. 스타쉽은 뭐 목적은 알겠으나 네. 그러면 이제 펠컨 헤비 혹은 펠컨 9에서 개량형이에요? 아니면 완전 새로운 모델이에요? 완전 새로운 모델이에요. 엔진 이름도 달라요, 그러면? 엔진 이름 다릅니다. 펠컨 시리즈의 엔진 이름은 멀린이었죠. 네, X5의 그 멀린. 네. 네. 스타쉽의 랩터 엔진입니다. 랩터 엔진. 네. 랩터 엔진이 1단에 33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랩터 엔진을 기반으로 한 게 스타쉽이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펠컨 9이 20톤 정도 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어 나를 수 있는 20톤인데 스타쉽은 100톤에서 150톤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또 차이는 뭐냐면 1, 2단 둘 다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1, 2단 둘 다예요? 1, 2단 둘 다입니다. 왜냐면 얘네는 스타쉽은 물론 지구 저궤도에도 운송을 많이 시키겠지만 네. 심우주용이에요. 심우주. 네. 그러니까 달, 화성 이렇게까지 가야 되니까 네.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착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얘네는 1, 2단 다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우주에서 한번 내려오고 그쵸. 2단은 달까지 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2단이 다시 달에서 출발해서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말씀드릴 기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구로 돌아온 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되냐면
우주 내에서는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루나 게이트웨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정확한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우주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주 공간에서 왜 자유롭게 활동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60년 만에 다시 달에 가려고 해요. 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달에 이제 발자국을 찍고 난 다음에 60년 만에 달에 가려고 하는데 과거에 달에 갔던 이유는 정말 달에 발자국을 찍기 위함이에요. 네.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는 달은 그냥 단순히 발자국을 찍는 게 아니라 달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달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달에 기지를 건설해서 발사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려고 할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과학 실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식민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값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세턴 5라고 하는 로켓을 단순히 갔다 오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 지금은 뭘 하려고 하냐면 달에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지금 국제우주 정거장이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네.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달 정거장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러면 루나 게이트웨이는 어떤 역할이냐면 네. 내선 순환이에요. 내선 순환이 그러니까 지하철로 따지면 2호선 같은 거예요. 아, 예. 2호선이 서울 주변에 돌잖아요. 네. 달도 이 2호선처럼 달 주변에 뺑뺑뺑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죽여서 출발할 때 네. 1호선이 있어요. 네. 1호선의 목적지는 달이 아니라 2호선인 거예요. 2호선. 네. 네. 그럼 도킹을 2호선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달에 지금 주변을 돌고 있는 내선 순환을 탔잖아요. 네. 그럼 뭐 3호선이 뭐가 필요하냐면 네. 달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호선 역할을 하는 게 스타쉽이에요. 스타쉽 2단. 2단이. 그러면 2단은 미리 먼저 가 있어야겠죠. 네네. 미리 먼저 가 있어서 루나 게이트웨이랑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2단과 3, 그러니까 2호선과 3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네. 기다리고 있어요. 1호선을. 네. 그럼 1호선이 사람을 태우고 SLS라고 하는 로켓이 가겠죠. 네. 그러면 1호선이 이제 2호선과 3호선이 붙은 루나 게이트웨이와 도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호선에 있는 사람이 내려서 네. 루나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달 3호선으로 스타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스타쉽은 단순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달에 내렸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올라와야 다시 돼요. 올라와야죠. 네. 네. 그게 자유롭게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스타쉽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거였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2단까지도 다시 쓰는 방식으로. 그쵸. 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어제 뉴스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 V2라고 하나요? 네. 두 번째 버전 개발에 들어간다. 이건 무슨 뉴스예요? 그러니까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업 개량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발사된 게 11차 테스트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지구 저궤도까지 가서 네. 위성을 사출해 봤어요. 해보고 그리고 스타쉽으로? 네. 네. 일단은 재사용에 거의 성공한 단계고 네. 그러니까 메카질라도 한번 잡아봤고 그리고 바다에도 한번 빠뜨려봤고 네. 그런데 2단은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양 부근에서 네.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정지 비행까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안전하게 바다 위에서 정지 비행을 해보고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다 됐다. 네. 그럼 이제는 성능을 개량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이거 기술을 개발로 새로운 이제 완전 새로운 거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V2는 뭐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그러면 시험 발사했던 거는 V1이에요? 네. 아 이제 2세대가 끝나고 3세대 넘어요. 이제 2세대가 네. 끝난 거고 그럼 3세대는 뭐가 달라져요? 성능이나 이제 진짜 직접 달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것까지 다 고려가 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언론상에서도 이번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1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거예요. V3 버전 3가 이번 언제라고요? 이게 확정은 안 됐는데 네네. 1분기 중으로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타쉽하고 다음번에 12차 발사할 때 스타쉽은 다른 버전이네요. 근데 육안상으로는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안상으로는 차이점이 힘들 수가 네네. 있어요. 왜냐면 그 1세대 스타쉽은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밖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형태였어요. 막.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처음에는 일단 만들어 보자. 그리고 2단은 성능이 되는지 한번 해보자. 네. 3단은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해보자. 요렇게 3단이라기보다 3세대는 네, 3세대.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전 투입이 되는지까지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료가 좀 달라요? 다른 로켓이 쓰는 연료랑? 다릅니다. 그래요? 이것도 잠깐만, 연료는 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네. 전공법으로 설명 좀 드릴까요? 네네. 전공법으로 설명드리면 우주 로켓은
제가 표현하기에는 인간이 만든 운송수단이라 했잖아요. 네네. 운송수단 중에 가장 효율이 안 좋은 운송수단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서 있는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는 연료를 연소시킬 때, 네.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 뭘 고려를 안 하냐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만 네.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를 안 해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 기름은 있는지 보지만 산소 있나 없나 확인 안 하죠. 네. 왜냐면 항상 산소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우주 공간에는 뭐가 없죠? 산소가 없죠.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근데 산소가 필요하죠. 네. 산소를 싣고 올라가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료뿐만 아니라 산소까지 포함해서 추진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우주 로켓은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연료 산화제가 무게를 차지해요. 아, 연료는 10%예요? 아니요, 연료 산화제 합쳐서 8, 90%를 차지해요. 아, 연료랑 산화제를 합친 게 8, 90%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산화제? 예, 그러니까 산소, 액체 산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연소시킬 수 있는 산화제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한데 그냥 쉽게 말해서 액체 산소를 싣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료랑 액체 산소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로켓의 성질이 완전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는 뭘 제일 많이 썼냐? 네. 케로신이라고 하는 연료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걸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네. 뭔진 몰랐는데 그게 그러면 연료 산화제예요? 아, 그러니까 케로신? 그건 연료고 액체 산소와 케로신. 아, 액체 산소와 케로신. 네네. 그런데 케로신은 쉽게 말해서 석유 계열의 연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탄화수소 계열의 이제 연료인데 쉽게 말해서 석유 계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왜 많이 썼냐면 무난하게 좋아요. 장점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로켓의 연비라고 하죠. 연비가 연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로켓도 마찬가지거든요. 케로신은 연비가 적당히 좋아요. 그런데 얘는 어떤 장점들이 또 있냐면 첫 번째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료를 보관하기가 쉬워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석유 계열이니까 네. 구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비중도 적당해요.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게 뭐냐면 밀도라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네. 물 1리터 대 비중이 얼마냐. 네. 그게 적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렇게 부피를 차지 많이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네.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난하잖아요. 네네. 들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로켓들이 이 케로신을 많이 써요. 네. 우리나라의 누리호, 방금 말씀드린 펠컨 9, 네. 대부분의 로켓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걸 안 쓰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액체 수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액체 수소. 네. 네. 근데 수소 듣기만 해도 좀 저는 뭐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실제로 액체 네. 수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연료 효율이 너무 좋아요. 케로신은 무난하다 했죠. 네. 액체 수소는 그냥 너무 좋아요. 네. 연료 네. 효율만 네. 보면. 네. 근데 취급이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폭발성 있는 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소라는 녀석을 액체 형태로 놔두려면 온도. 영하 250도로 보관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냥 보관도 어렵고 그리고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너무 작으니까 네. 수소가 침식이 잘 돼요. 금속들이.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어지는 게 위험하다는 거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좀 크리티컬한데 이것도 크리티컬한데 수소잖아요. 네. 1번이잖아요. 밀도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많이 못 실죠. 그러니까 물 1리터당 비율해도 한 10%도 안 될 거예요. 1%인가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이 여기 보시면 0.07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71. 물 대비예요. 물을 1이라 했을 때. 케로신은 0.8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10분의 1도 못 담는 거네요. 그쵸. 케로신 대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액체 수소를 쓰는 그 로켓들은 첫 번째 목적은 액체 수소를 왜 쓰냐면 멀리 가야 돼서 달에 가야 되거나 네. 아니면 우주 왕복선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아니 많이 못 실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액체 수소를 쓰면 멀리는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연료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네네. 1kg을 써도 너무 멀리 가니까 멀리 가기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켓이 뚱뚱해져요. 그렇구나. 네. 그 스페이스 셔틀 보면 그 우주선 밑에 그 뚱뚱한 노란 색깔 그 큰 그거를 네, 보실 네. 수가 있는데 그게 액체 수소 탱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구 공기 저항을 받는 거에 대한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도 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액체 이제 수소 쓰다가. 액체 수소 쓰다가. 그런데 얘네는 네. 제가 좀 말이 돌아왔죠. 예, 이제 좋아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스타쉽은 액체 메탄을 씁니다. 액체 메탄. 네.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액체 메탄을 활용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왜 안 썼냐? 케로신 대비 단점밖에 없어요. 일단 뭐가 있어요? 이거 왜 네. 그래요는 나중에요. 액체 수소는 그래도 그 효율이 좋다라는 좋다 그랬어요. 장점은 있잖아요. 네. 액체 메탄은 연소 효율은 케로신이랑 비슷한데 네. 첫 번째 영하에서 엄청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단점. 네. 그리고 비중이 케로신보다
0.55예요. 물 대비. 네. 케로신보다 압도적으로 낮죠. 그러네요.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케로신 대비, 석유 대비. 네. 그러니까 장점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썼어요. 네. 근데 갑자기 왜 요즘에 얘가 트렌드가 되고 많이 쓰고 있냐면 케로신의 단점은 뭐냐면 연료가 연소되고 나서 그을음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검은 색깔 그을음이 덕지덕지 남아요. 네. 근데 이게 뭐에 방해되냐면 재사용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막혀요? 막?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재사용을 하고 들고 올 때 네. 다음번 재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좀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을음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긁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펠컨 9은 재사용이 되고 나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퍼비시라고 해서 네. 그거를 좀 세단장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도 줄여야 되는구나. 그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 노력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까지 줄여야 되는군요. 그런데 액체 메탄의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 연소 이후에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는 거예요. 근데 효율이 떨어진다면서요? 효율은 케로신이랑 비슷해요. 밀도가 적고 보관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좀 덩치만 좀 키우면 네. 비슷한 케로신과 비슷한 효율을 내면서 그을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스타쉽이 다소 뚱뚱한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스타쉽 1단 혹시 재사용되는 장면 보셨나요? 네. 그 이렇게 촥 하는 뭐죠? 그 메카질라라고 하는 네네네. 젓가락 같은데 탁 하는 것도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가 무거운 것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발사를 용이하기 위해서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리퍼비시라고 하는 네. 그 막 고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얘가 이제 다리를 벌려서 팔콘 9의 경우에는 다리를 벌려서 지가 이제 바다에 딱 랜딩을 하게 되면 네. 걔를 끌고 와서 네. 리퍼비시 작업을 해서 발사대로 갔는데 네. 메카질라에 잡은 거는 그냥 이 상태로 했다가 다시 연료 주입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붙여야죠. 비행기처럼 네. 조금의 그거는 필요하겠지만 펠컨 9처럼 다 같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막 긁어내고 이런 작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형님의 네. 최종적인 꿈은 탁 와서 탁 연료 꼽아가지고 연료 주입 착 하고 바로 얹어가지고 또 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게 바지선에 착지하기에는 네. 너무 커요. 그쵸. 초대형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게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연료도 자기만의 연료를 새로운 연료를 쓰고 있는 거군요. 근데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블루오리진도 그렇고 네. 중국 랜드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기업들도 그렇고 요즘엔 다 액체 메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목표가 뭐냐면 재사용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재사용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액체 메탄 관련된 부분도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액체 메탄을 써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였었나요? 아니요, 액체 메탄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인류 역사상 굳이 이걸 왜 써야 돼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쉽의 그런 발사 쪽 보면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기업이나 웬만한 조직에서는 저희가 액체 메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엔지니어가 상부에다 보고를 해도 야, 트랙 레코드 좀 갖고 와봐. 없는데요. 그렇죠.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그쵸. 되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거 진짜 특이한 분이시고 사람이라고 안 되죠. 분이시고 한 번은 그런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영상인데 일론 머스크가 유튜버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유튜버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러는데 갑자기 혼자 생각하더만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고 그 뒤에 실제로 로켓 설계를 바꿔버려요. 그 유튜버 말을 듣고. 그냥 그만큼 되게 공학적인 마인드도 강하고 좀 유연하고 열려 있고 확실히 일반적인 사람과는 사고 회로 자체가 많이 달라요. 유연해서 사실 FSD 산다 그랬다가 이제 구독으로 바꾸고 이런 건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큰 사업 하는 데는 그 유연함이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는 별로 안 좋아. 난 솔직히 저는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뭐 테슬라 차량을 타진 못하지만 저 나중에 FSD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독으로 바뀌는데 매달 돈 내야 되는. 진짜 너무 유연하다. 이제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근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유연성을 발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X라고 하면 결국은 로켓이 핵심 사업일 것 같은데 맞아요? 로켓이 핵심 사업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뿌리는 로켓에 있어요. 네. 근데 로켓 사업 부문이 돈을 많이 버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로켓 사업 부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업이 바로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가 더 많이 벌어요? 스타링크가 더 많이 법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요? 스타링크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네. 내부 매출 빼고 한 4배 정도 많이 벌어요. 로켓 발사보다요? 네. 한 번에 막 7천만 달러씩 받는다면서요? 그쵸. 그래도? 그래서 이게 아까 7천만 달러를 받는데 네. 스페이스X 발사는 모든 발사가 상업 발사가 아니에요. 네. 스타링크를 발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업 발사만 쳤을 때는 스타링크보다는 수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발사하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만을 위한 발사도 있거든요. 아, 그거는 안 받겠죠. 그거는 사실 내부자 매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수익을 안 쳤을 때 기준으로 하면 스타링크가 훨씬 크고 아마 그걸 다 합쳐도 스타링크보다 수익이 적을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4배나 많이 벌어요? 네. 스타링크는 뭘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스타링크는 통신 사업이잖아요. 네. 구독료가 짭짤한 거예요. 아, 구독료? 아, 몇 명이나 지금 쓰고 FSD를 구독으로 바꾼데 이유가 있다니까. 아, 이분이 이미 어디서 느낀 게 있었어. 느낀 게 있었어. 아니, 구독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보고 있죠, 전 세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입자 숫자가 900만 명이에요. 아, 거의 1,000만 명 근데 나가고요. 신기한 건 뭐냐면 네. 지난해 연초 기준으로 450만이었어요. 아, 1년에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늘었어요. 이미 스타링크는 위성이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만 남아 있냐면 위성을 물론 더 올리긴 하지만 이미 서비스는 전 세계 다 돼요. 네. 물리적으로 다 돼요. 근데 뭐가 남아 있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국가별로? 국가별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도 스타링크 코리아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설립된 게 2023년이었어요. 네. 근데 왜 2025년 말까지 기다렸냐? 네. 우리나라 과기부에서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해줘야 되고 허가를 해줘야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해주냐? 네. 첫 번째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4이동 통신사를 외국 기업으로 선정했을 때에 통신이란 거는 국가 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주파수 대역대를 할당을 했을 때 기존 주파수 대역대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많이 딜레이가 됐던 거죠. 그러다 2025년에 딱 이제 서비스 시작이 됐고 승인이 나서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능한 지역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스타링크 이전부터 원래 뭐 룬샷 프로젝트라든지 원웹이라든지 위성을 지구 밖에 띄워서 통신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고 물론 거기서 파산한 기업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때 대부분 했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통신 중계기가 잘 깔려 있는 데는 사실 상관 필요 없다. 대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몽골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좀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중계기를 다 까는 게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스타링크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이죠. 왜요? 아니 그러면 안 맞잖아. 미국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할 거라면서 사막에서 필요하고 이게 그렇다면서요. 근데 왜 아시아죠? 아, 미국도 많이 써요. 네. 미국도 물론 많이 쓰는데 최근 들어서 아시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미국은 통신은 다 잘 깔아주는데 네. 그런 시골 지역만 못 가는 건데 네. 아시아 지역은 그냥 나라 전체가 통신 보급률이 낮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네. 아시아 지역들은 보통 땅도 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광통신망을 다 설치하는 데에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차라리 스타링크 쓰자. 차라리 스타링크를 쓰는 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스타링크는 그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서 다 깔아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모 A라는 나라에서 나는 잘 사는데 나는 충분히 통신 요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간 사업적으로 이게 안 깔려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혹은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들어갔거나 네. 이랬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아시아 지역,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용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아 중에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고 어느 나라가 그렇게 많이 써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게 우리나라 왜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통신 너무 잘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서비스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먼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위성을 다 깔았잖아요. 네. 쓰겠다라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아, 안테나만 팔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안테나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쓰겠다고 하면 그래.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뭔가 투자되는 투입되는 비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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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링크 입장에서 네네.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B2C로는 없지만 B2B로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사들, 항공사들 다 스타링크랑 계약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네.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질문드리면 아시아나 탔는데 비행기에서 유튜브를 앞번에 지금 우리 프로를 보는 경험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이면 아시아나 예약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탔을 때 경험이랄까요? 네네. 그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이제는 앞다퉈서 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랑 계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아시아라고 하니까 물리적인 아시아라는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지역 내를 생각했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업자가 해외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기는 사실 아시아 지역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지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쪽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우리나라처럼 통신이 너무 잘 깔려 있는 지역은 B2C가 적지만 네. 안 깔려 있는 지역은 B2C 수요도 있고 B2B 수요는 이미 많고. 네. 그래서 기사가 얼마 전에 난 것 중에 네. 그 미국의 라이언에어 맞아,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둘이 싸운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뭐였었냐면 라이언에어 CEO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스타링크 안테나 실으면 무게가 늘어나서 연료 효율성이 떨어진다. 너 바보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일론 머스크가 저거 사서 잘라버릴까? 왜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 얼마야? 네. 너 얼마면 돼?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진짜 안테나를 실었을 때 무게가 늘어나서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 연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냐?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테나가 그러니까 B2B용 안테나는 무거운 게 사실이에요. 무거운 게 사실인데 반대로 물어보면 어떤 거에 효용성을 더 주느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고객에 탑승했을 때의 만족도와 그거를 실었을 때 실을 수 없는 뭐 승객 좌석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울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명을 포기하고 만약 2명 무게라고 그렇죠, 쳤을 그렇죠. 때 2명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미 타 있는 수백 명에게 10,000원씩을 더 받는 게 낫냐? 그렇죠. 아니면 2명을 넣고 덜 받는 게. 근데 라이언에어가 기본적으로 되게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보니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궤도 위성 통신 없이 너희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데. 이미 우리는 이용자들은 거기에 맛을 본 이용자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던 사람이면 모를까. 네. 그 맛을 봐버린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저비용 항공사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워낙 서비스라는 걸 기대 안 하고 그냥 이동만을 위해서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실제로 비행기에 탑재해야 되는 안테나는 무겁긴 무겁군요. 가정용보다는 훨씬 커요. 근데 이게 저도 비행기에 탑재되는 안테나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제가 뭐 박람회나 안테나 박람회나 이런 거 직접 갔을 때는 실제로 꽤 큰 사이즈의 안테나들이 있었어요. 무게도 상당 부분 네, 나가겠죠. 근데 그게 뭐 비행기가 효율이 막 또 엄청 떨어질 정도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타링크를 사용하면서 밑에서 이제 받아주는 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상 장비. 맞습니다. 지상 장비는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결국 스타링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 장비도 결국은 스타링크 거를 쓰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 스타링크가 잘 되는 게 결국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스타링크 하나 좋은 그 일론 머스크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스타링크가 독점 기업이 될 거냐? 과점 기업 중 하나가 될 거냐? 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인프라를 일단 가장 많이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타링크가 독점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 주장을 좀 차용해 보자면 첫 번째는 압도적인 발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스타링크만큼의 서비스 퀄리티를 줄 수가 없다. 스타링크가 독점이 될 거다. 이게 있는 건데 다른 최근에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 건 뭐냐면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통신이 이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국가 기관 사업을 미국에 있는 기업에게 맡기기에는 그렇죠. 국가 단위에서도 이제는 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는 스타링크를 막 이렇게 잘 허용을 하고 자기네들 저궤도 위성 통신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언제 톤이 많이 바뀌냐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난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둘이 싸우잖아요. 네. 왜 군복 입고 오냐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우크라이나에 지원 다 끊어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도 끊으라고 하냐면 스타링크도 끊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끊어버리면 군사적인 통신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밀어주는 위성 통신 사업자들이 또 있어요. 저궤도 위성 통신망 너희 좀 이거 해. 네.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에도 거왕이라고 하는 국가 위성 통신망이 있거든요. 거왕. 네. 네. 그래서 거왕이라는 국가 위성 통신망도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2라고 하는 EU죠. 네. 예,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 저궤도 위성 통신망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발사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네. 발사 기업도 컨소시엄에 넣고 위성 만드는 기업도 컨소시엄에 넣고 그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스타링크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떨어지지만 네. 어쨌든 이것도 갖추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니즈가 큰 게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기네들 EU 안에서도 위성 통신 음영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도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군사적인 니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독점은 아닐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 퀄리티가 비등비등하게 올라온다는 가정이긴 한데 네네. 이게 한번 일화가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스타링크가 인도에 무단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네. 인도 정부의 철퇴를 맞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 네. 네, 무슨 일이었었죠? 좀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인도의 서비스를 그냥 마음대로 서비스를 했다가 승인 안 받고. 네. 인도 정부에서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철회해. 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된 지역들을 보면 보통 우방국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들이 있는 일본도 몇 년 전부터 되고 있었고 네.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들도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남미는 당연히 네. 되고 그리고 서유럽 쪽 되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 몽골입니다. 몽골? 네. 몽골 돼요? 몽골입니다. 몽골의 제가 그 국가적 특성을 잘 몰라서. 네. 몽골이야말로 정말 필요하죠. 통신이 깔기가 힘들잖아요. 몽골 입장에서. 몽골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막 둘이 막 친한 건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어쨌든 몽골 입장에서는 필요가 하니까. 여전히 이제 계속 이제 유목민들이 계속 있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기간적으로 깔기는 힘드니까 몽골도 서비스하고. 결국 그 말씀은 만약에 스타링크가 독점이다. 그럼 지상 장비도 당연히 스타링크에게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별로 진짜 필요한 그 본인들의 통신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는 다 제각각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맞습니다. 물론 그건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필요한 지상 장비는 또 그들에게 뭔가 납품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신이 독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점 형태로 네네.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점했을 때 그 폐해가 너무 크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과점하기에도 이제 좀 충분한 시장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D2C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D2C라고 하는 게 그 핸드폰으로 직접 스타링크의 전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면 이 D2C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상 장비를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네네네. 이게 D2C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부 국가에서만. 그런데 D2C는 한마디로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주파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돼요. 네. 통신 주파수라는 거. 그러니까 통신 주파수 대역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낮은 주파수 대역대와 높은 주파수 대역대의 특징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대역대의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양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8차선 도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낮은 주파수 대역대는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양이 적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대에 있는 게 뭐냐면 라디오예요. FM, AM이 낮은 주파수 대역대예요. 그런데 낮은 주파수 대역대는 1, 2차선이긴 하지만 좁은 차선이긴 하지만 장점이 뭐냐면 멀리 가요. 회절성이 좋아요. 회절성. 그러니까 전파 회절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이 있어도 막고 그냥 이렇게 가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있어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네. 낮은 주파수 대역대는 회절성이 좋기 때문에 직진성이 약하거든요. 근데 높은 주파수 대역대로 갈수록 직진성이 강해져요. 네.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대가 뭐냐면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뒤에가. 그래서 벽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통신 전파는 그보다 낫지만 어쨌든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D2C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건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낮은 주파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높은 주파수 썼을 때의 딜레마. 그리고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D2C를 쓴다고 해서 통신 장비를 쓴다고 하면 뭐죠? 다 스마트폰이죠. 네. 근데 스마트폰은 어디까지만 주파수 대역대를 받을 수 있냐면 2G, 3G, 4G, 5G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낮은 주파수를 못 받아요? 낮은 주파수가 아니라 위성 통신 주파수 대역대를 못 받는 거예요. 위성 통신 주파수를 못 받아요? 5G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대가 쿠밴드, 카밴드라고 하는 위성 통신 주파수 대역대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왜 휴대폰도 왜 5G 개통될 때 5G용 휴대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게 4G에서 5G 주파수 대역대도 받을 수 있는 휴대폰입니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기기마다 진화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5G 주파수 대 휴대폰은 위성 주파수 대역대의 주파수 대역대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 위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은 지금 위성 주파수 대역대로 쏘고 있는데 4G, 5G D2C를 하려면 위성에 4G, 5G용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는 게 일단 숙제고요. 그러면 그게 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상통신과 나중에 맞다이를 하기 위해서는 D2C를 가야 된다. 근데 D2C를 하고 있는데 D2C가 지금 뭐밖에 안 되냐면 문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위성에 4G, 5G는 달긴 달았는데 네. 이게 신호를 빔포밍할 수 있는 세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D2C를 하더라도 문자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지금 지상 장비를 갖고 스타링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주파수 때문에. D2C도 되긴 하는데 네. 그거는 일부 국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D2C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받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위성이 쏘는 대역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타링크 장비는 고정된 장소에서만 쓸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비에 따라서 움직이는 와중에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 게 비행기에 들어가겠죠. 비행기 큰 거. 네네. 그리고 아니면 그게 B2B용으로 보통 그걸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물론 B2C용으로도 모빌리티용을 팔긴 파는데 네. 그거는 움직이면서 쓰면 뚝뚝 끊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동하다가 좀 멈춰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된 장소. 개방된 장소. 이게 직진성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D2C라는 영역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생략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냐면 그럼 D2C를 높이기 위해서 뭘로 이어지냐면 더 좋고 무거운 위성을 발사해서 네. 이게 전파라는 거는 이동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4G 주파수 대역대를 쏘기에는 위성이 그만큼 출력을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울물처럼 쫄쫄쫄쫄 오니까 우리가 문자밖에 못 했는데 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크고 더 좋은 위성을 발사를 해서 세게 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큰 위성이 발사체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스타쉽이랑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는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위성들을 상대적으로 쐈는데 네. 일단 많이 까는 거 목표였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D2C까지 가기 위한 퀄리티를 올리려면 4G, 5G로도 충분한 역량을 내려면 큰 걸로 팍 쏴야 되는 거예요. 그 안테나도 커져야 되고. 맞습니다. 물론 그 쿠밴드, 카밴드 하는 위성 안테나도 커야겠지만 4G, 5G용 안테나도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네. 결국은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밑밥을 하나 깔아도 될까요? 예, 그럼요. 아유, 뭐든 다 해도 됩니다. 네. 제가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센터의 막 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막 빠삭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 똑똑한 형님들이 해내시겠지만 네. 우려스러운 부분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악플을 워낙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뭐 모르는 것들이 이러죠. 예, 맞아요. 물론 저도 우리 방송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AI 아시는 분들은 우주에 약해. 우주 아시는 분들은 AI 약해.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우주 데이터 센터 전문가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없어요. 지금 그 세상을 가봤어요 전문가가 그쵸.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정의윤 연구위원도 일단 본인의 섹터를 담당하기 위한 공부는 어느 정도 했으니 그 정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주 데이터 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네.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주에는 지구 궤도 중에 태양 동기 궤도라고 있어요. 동기궤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북유럽 같은 데 보면 백야 현상이 네,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궤도에 맞추면 태양열을 24시간 받을 수 있어요. 그 태양 에너지를.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태양 에너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나 구름이나 그렇죠. 이런 거 없이 효율이 엄청 우리도 왜 지구 내에서도 막 사막 같은 데 태양 전지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네. 잘 받기 위함이잖아요. 네. 우주는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쵸. 그리고 밤도 없으니까 네.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게 압도적으로 큰 장점인데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 그 외의 점들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발사 비용은 아예 논외로 칠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은 뭐냐면 발사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걸 가정하고 한 거니까 첫 번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냉각 문제예요. 냉각. 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식힐 것인가. 이게 혹자분들은 우주는 춥잖아요. 우주는 춥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려면 네. 추운 상태의 공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우나 가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네. 사우나실의 그 습 사우나실은 80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80도짜리 물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뜨겁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80도라도 여기에 이제 닿아서 빼앗아 가는 들어오는 열 자체가 물이냐 공기냐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아예 없다. 없으면. 네. 그러면 춥다라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식혀요?
그래서 물체의 온도가 연력학 네. 제2법칙에 의해서 빠지려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대류, 복사, 전도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가 뺏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네네. 내 손도 뜨거워지는 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열 복사예요. 네, 복사. 네. 네. 근데 복사라는 개념이 어려우실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닥불을 피워요. 네. 모닥불을 피우면 공기가 따뜻해지기 전에도 따뜻함을 느끼죠. 네. 그 얼굴이 후끈후끈거리면 네. 느껴요. 그게 복사예요. 그러면 태양은 왜 뜨겁냐? 우리가 왜 뜨겁다고 느끼냐? 네. 태양은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만 전달이 돼요. 네. 복사 형태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열이 전달되는 건 쉬워요? 아, 전달되는 거는 뭐 쉽다기보다는 전달 그냥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매질이 필요 없어요. 네네. 복사는. 복사는 매질이 필요 없는데 전체 열에서 복사로만 빠져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아, 효율이 낮겠네요. 그러니까 냉각 효율이 낮겠네요.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냉각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복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도 보면 네. 굉장히 큰 날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게 태양열 전지판도 있지만 방열판이라고 있어요. 아, 그 날개가 다 태양열 전지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열판이 있어요. 방열판이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네. 이거를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열판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네. 국제우주정거장이 발생하는 열은 아마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겠죠. 많을 거예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일단 똑똑하신 분들의 첫 번째 숙제. 네. 두 번째는 우주 공간은 네. 방사능, 아, 그렇죠. 네. 태양 플레어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취약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함을 어떻게 잘 방어할 것인가 가 두 번째고 여기서 네. 연결되는 건 뭐냐면 고장 나면 어떻게 고칠 거냐. 그냥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게 끝날 거냐 아, 이건데. 옵티머스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좀 아쉬움을 느꼈냐면 네.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빠뜨린 적. 아,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바다에 빠뜨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 포기를 한 게 그게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어렵다라고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냉각은 네. 너무 좋은데 네. 냉각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게 공간도 많고 네. 근데 이거를 끌어올려서 유지 보수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네. 바다도 빡센데 아, 맞아요. 바다는 갈 수라도 있지. 바다는 갈 수라도 있죠.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는 이유는 결국 종국에는 전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력. 그럼 그 전력을 무엇으로 생산할 것이냐? 태양 전지판을 바로 설치하면 우리는 전력을 24시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맞습니다. 인 거잖아요. 그럼 태양 전지판이 우주에서 사용되는 건 좀 가능성이 있어요. 매우 크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네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위성이 올라가고 더 큰 뭔가가 올라가서 뭔가를 하려면 네. 태양열 전지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미 위성들은 다 태양광 전지판을 있습니다. 달고 있죠. 물론 그 태양열 전지판으로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연료를 따로 싣고 올라가기도 해요. 음, 태양열 전지판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은 우리가 이렇게 지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구는 어떻게 보면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가 세워져야 되니까 예. 2차원 평면으로 이용한다라고 보면 네네. 되는데 우주 공간은 3차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도 있냐면 높이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궤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 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넓은 공간으로 네. 태양열 전지판을 24시간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죠. 아, 어쩌면 그 태양열이에요, 광이에요? 복사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열. 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네네네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사의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식으로 열이 오르면 네네. 복사에 의해서 열이 오르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떠다니고 있는 위성들도 그 패널들을 쓰고 있을 테니까 태양 패널 자체가 크게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미 네. 이미 그쪽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와 볼게요. 사실 저는 뭐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딜 끼어들 수 있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먼저 스페이스X IPO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우리가 관련 난리야? 주주가 네네. 이걸 맞는 거야?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대장주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업으로 분류가 안 되고 네. 테마성 네, 움직임이 되게 네, 강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장주가 없다 보니까 네.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기관 자금으로 들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보통 방산업종에 묻어가는 느낌이 되게 그렇죠. 강했어요. 네. 그럼 스페이스X가 등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 산업으로서의 굳어짐이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 퓨어한 우주 기업이 등장한다라는 게 그것도 엄청난 규모에 네.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우주 기업들의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요. 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추정되는 기업 혹은 아니면 발표되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대비해서 지금 몇 배를 받네? 그러면 비슷한 섹터에 있는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 네. 라는 기대감도 저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봐요. 그럼 이 기대감이 아예 허무맹랑한 거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가 주각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외에도 성장률이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X가 성장률만 좋은 게 아니라 네네. 우주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좋아요. 근데 결국 스페이스X가 저렇게 했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에게 제공하는 뭐 이렇게 공급하는 특수 합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지. 그리고 그걸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로켓을 163회를 새 로켓을 쓰면 적어도 1년에 163개의 부품은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걸 재사용한대. 그럼 난 부품 하나 납품해놓고 저거 163번을 다시 쓰네? 이래버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그 공급망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매출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반대가 되는 거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많이 발사를 해요. 네.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스X가 선두에 서 있는 건데 이제 다른 영역들도 많이 침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전쟁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나면서 위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전쟁에 다 이 부분을 스페이스X가 커버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각국에서도 우리도 위성 발사해야겠다. 그럼 우리도 서비스 해야겠다. 네. 우리도 지상 장비 필요하네. 네. 우리도 발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네. 우리 로켓 발사하려면 잠깐만 특수학금 필요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스페이스X와 모든 것이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국내 관련 기업들도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스몰한,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이크로한. 그러니까 그 군이 어디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우주항공 산업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뭘 더 말씀드려야 되냐면 로켓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로켓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로켓 시장은 전체 비중에서 한 자리밖에 차지 않아요. 전체가 뭐예요? 우주산업 전체 시장에서 네네네네. 그 비중이 한 자리밖에 안 돼요. 작아요. 네. 왜 이렇게 작냐면 일단은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기업들한테 몰빵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떤 시장이 제일 크냐? 제일 큰 건 서비스 시장이에요. 서비스를 하면 예를 들면 통신 서비스, 위성 서비스. 네. 그런 서비스 시장이 제일 커요. 근데 일단 지금 위성은 아마 스타링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열리게 되면서 다른 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스타링크 서비스가 지금 계속해서 로켓 발사 부분보다 더 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셨죠. 네, 그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도 위성을 더 많이 발사하면서 서비스 매출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 시장들이 커지는 게 있고 서비스가 커지면 지상에서 받아야 되는 장비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비스가 많아지는데 사람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비해서 장비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장비를 또 스타링크가 공급하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는 물론 스토리가 좀 다른 거는 중국 정부 측면에서 수주를 많이 줘요. 네. 중국 정부가 이걸 키워야 되니까. 뭐 많이 봤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도 어쨌든 중국 정부의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1등이 물론 제일 이점은 있지만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따라가려고는 노력하는 형국이다. 결국은 지금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발사체가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고 워낙 화려하니까 뭐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스페이스X의 매출도 스타링크 서비스로 4배는 더 벌더라.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주라고 하는 산업이 산업화가 되고 이게 개화를 했을 때 정말 발사체가 벌 거냐 서비스가 벌 거냐? 당연히 서비스는 더 많이 벌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위성일 테니까 그 위성을 만들거나 위성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지상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전망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켓 발사 부문이 별로인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 그럼요. 부문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가 어렵냐면 관련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위성을 쏘아 올린 업체가 있고 밑에서 그 받는 업체가 있으면 같아야 돼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돼요? 네. 오. 그러니까 장비 자체를 납품하는 거는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냥 우리 인식상에 스타링크를 먼저 봤으니까 스타링크는 스타링크 장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서비스를 주는데 휴대폰 만드는 거는 다른 업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같을 필요는 없다. 같을 필요는 물론 없다.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만들면 좋겠지만, 네네. 예. 만들어서 망하지 않았나?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스타링크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마치 스타링크 위성에는 스타링크 장비를 써야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다른 국가와 다른 기업들이 위성을 많이 깔게 될 때에는 수많은 또 장비 업체들도 나오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우주 산업 얘기를 하면서 특수학금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럼 특수학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많이 필요해요? 특수학금이 사실 많이 안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발사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수요자는 로켓 발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네. 발사를 지금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잖아요. 네. 재사용을 안 해야 특수학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왜냐면 재사용도 풀리하게 재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부품을 갈아주기도 해야 되고 하고 네네. 발사가 많이 되는 거는 돼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발사가 많이 안 됐어요. 발사 자체가 적었다? 발사 자체가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학금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작았냐? 네. 발사가 작아서 그래요. 발사가 작아서. 네. 그래서 특수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까지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엄청 컸으면 네. 포스코가 했겠지. 그치. 그 큰 시장이면 포스코가 했겠죠. 네. 그러네. 그 큰 기업들이 안 하는 이유는 네. 일단 특수학금 만들기도 어려워요. 네. 그 특수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철이 녹는 온도보다 네. 철이 녹는 온도가 1700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로켓의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은 3000도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철로는 강철로는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특히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는 네. 그 국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해요.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해서 그 성능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큰 시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발사 자체도 적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아무래도 발사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발사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아주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발사 시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특수학금의 수요를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냥 우주 시장 커진다 특수학금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유인 연구위원님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우주항공을 보셨으니까 우리나라 산업에서 우주항공이 이제 개화되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개화되고 하면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산업이 가장 유망해 보이세요?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딴에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 가장 큰 수요자가 누구냐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데 정부 차원에서 발사를 막 급속도로 늘리거나 그러기엔 또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발사 횟수를 늘리긴 하는데 그게 해외에서 민간 시장이라든지 이런 무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무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결국 나갔을 때 그래야 되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결국엔 얼마만큼 다 되느냐? 그게 곧 경쟁력이기도 하거든요.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경쟁력이 좋냐면 군사적인 거에 강해요. 이미 강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면 감시 정찰 위성에 대한 수요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감시정찰 위성이라고 하면 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업 프로젝트도 많고 니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감시 정찰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네. 이왕이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매출이 있는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우주항공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뭐 스페이스 X가 이제 뭐 6월 28일에 상장 한 해 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은 열릴 거지 결국 닫히진 않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사실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언제 생겼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의 기술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됐고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분명 그 기술 개발에는 항상 배경과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한번 A to Z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와 진짜 긴 시간 동안 유진투자증권 우주항공 애널리스트 정의훈 연구위원과 함께 All About SpaceX 플러스 우주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